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범죄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최근 발생한 강력범죄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되는 등 2차 가해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지난 주말 한강에서 멍때리기 대회가 열려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전직 쇼트트랙 국가대표 곽윤기 씨를 비롯한 대다수 참가자들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깐의 휴식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대회에 참가했다. 이렇게 입을 모았는데요. 2부에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도닥 토담.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장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된 20대 의대생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얼굴과 실명이 공개돼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는 이 남성의 과거 인터뷰 등 이전 행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남성뿐 아니라 지난 2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뒤 반려견을 안고 있어 논란이 됐던 여성의 신상도 공개되어 있는 등 복역 중인 범죄자 등 100여 명의 실명과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던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의 신상은 물론 이를 통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까지 신상이 특정되면서 억측과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에게만 관대한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낡은 양형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과도한 신상 털기와 사적 제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디지털 교도소 네.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더 추가로 좀 해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원래 2020년도에 유사한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가 개설이 돼서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사실상 이제 폐쇄 조치가 됐고 최근에 강력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죠. 강남역에서 본인이 투신 소동을 해서 경찰이 출동해서 그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더니 여자친구의 시신이 발견됐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제 공분이 있는 거죠. 당연히 어떻게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이 이렇게 무참한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공분을 넘어서서 가해자의 신상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사이트의 이름에 굉장히 상세하게 올라온 겁니다. 제가 방송을 준비하면서 들어가 봤더니요. 이걸 폐쇄 조치를 하기로 의결됐다라는 기사가 난 이후에도 접속 자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꼭 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그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있었던 살인 사건의 용의자 또 얼굴이 그냥 모자이크나 이런 처리 없이 굉장히 누군지 식별이 가능하도록 특정이 가능하도록 여러 범죄의 이런 당사자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법이 당연하지만 허용하는 그런 범주 내에 있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형이라는 게 확정되지도 않았고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신상 공개라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공개 여부가 아주 필요 최소한으로만 되는 게 허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폐쇄됐는데 어떻게 다시 등장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2020년도에 폐쇄됐던 그 운영 주체와 다시 개설된 거는 아마 다른 주체이지 않겠느냐라는 속칭 이야기가 유사품입니까? 나옵니다. 그러면? 네, 그렇다는 이야기 분석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어떻게 피해자 신상까지 노출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SNS를 통해서 누구구나를 짚어내거든요. 그러면 SNS의 친구 같은 건 비교적 용이하게 타고 들어가서 알 수가 있다 보니까 뭐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 뭐 이런 게시물을 통해서 피해자까지 추정을 하고 이렇게 신상을 털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해자의 신상 털기를 하는 사람들은 뭐 자신들이 뭐 정의를 구현한다, 응징을 한다, 뭐 자기 나름의 그런 그 명분을 댄다고 쳐요. 네.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이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죠. 피해자와 유족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현재는 초연결 사회잖아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신상을 정의 구현이라는 목적하에 하더라도 결국은 피의자의 신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신상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네. 그러면 원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행여나 이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수배 중인 피의자들도 신상이 공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뭐 만나면 신고를 해야겠다. 아니면 혹시나 내가 피해를 받거나 내 공동체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하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죠. 거기까지는 많이 양보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피해자 신상에까지 관심을 갖는 거는 사실은 자기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감춰진 과도한 호기심의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슴 아픈 사건인데 모든 대중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언론들도 그렇고 몇몇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을 갖게 하는 이야기거리로 소비하는 경향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야기로서의 구조적으로 완벽함이 갖춰지려면 가해자의 서사도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서사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의 이야기만 너무 나오면 이게 완벽한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의 이야기도 언론도 마치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조심하게 만들 것처럼 꾸미지만 그 안에 굉장히 호기심을 자극하게 만드는 단어들을 써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끔 유도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자극적인 표현, 뭐 수능 만점 가해자, 뭐 의대생 살인 사건,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이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끔 언론이 부추기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100번 아니라 1000번 양보해서 보더라도 이거는 그 옹호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전혀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니까 이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도록 하고 그러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이 행위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게 지금 옛날에 유럽에서 있었던 명예훼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사회적인 조건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지금은 다시 또 말씀드리자면 초연결 사회잖아요. 그 피의자 신상 공개가 자연스럽게 피해자 신상 공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조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상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털 교도소 같은 게 왜 개설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또 살펴보는지 이게 이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기자분이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안전 이별 대행 서비스라는 게 요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별하는 게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격의 빌미를 준다라고 인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정말 강력 범죄화된 전례들이 또 네,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 사촌 오빠나 아니면 뭐 친척을 이렇게 가장해서 다시는 접근하지 말고 뭐 이런 경고를 또 한다는 거예요. 이 전 연인에게. 그런 이런 그 사회적 맥락을 보면 공권력을 제대로 잘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이 적시에 제대로 내가 보호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어떤 자구책이 있어야 되는가? 아 그러면 신상도 털고 다시는 못하게 망신을 주자. 이런 어떤 심리도 당연히 작동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건강한 방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일단 용의자라는 게 범죄 혐의가 굉장히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신상이 막 공개되는 게 이게 사회의 건전한 방향에 부합하는 것인가?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부합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분풀이 성격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법적으로도 또 당연히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또 처벌받은 전례들도 저는 한번 있어서요. 각을 약간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신상을 공개하는 주체나 공개된 신상을 그 보는 사람들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냥 그들 스스로는 이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정의감의 발동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곳은 디지털 교도소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보면 댓글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댓글란에 많은 사람들이
피의자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난까지 많이 써놓거든요. 네. 예컨대 이제 빌미를 제공했다, 뭐 아니면 뭐 네, 뭐 네. 인간에 대한 평가라든지. 근데 이 댓글란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다는 것은 과연 이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 사회의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아서 이 사이트를 개설한 것인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굉장히 의심이 되는 대목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100번 양보해서 보자고요. 어떤 사건이 발생했어요. 유력 용의자가 윤곽이 드러났지만 잡히지 않았어요. 그럼 보통 이제 경찰이 수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돕겠다. 예를 들어서 범인 검거에 일조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라면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라도 치겠는데 이미 검거가 됐어요. 범행의 윤곽도 대충 나왔어요. 그걸 왜 공개를 합니까? 사실 그래서 명예형이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예형이라는 것은 그 과거 유럽에서는 이미 실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렇게 또 가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 실효성이 없고 창피 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디지털 교도소로 다시 넘어오자면 이미 검거된 사람한테 검거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그 신상이 공개된 사실 때문에 양형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되거나 좀 더 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네. 거기에 영향을 안 줍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의 구현과 다른 자기들의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뭐 그것이 공명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민 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도덕적 우월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갖게 만드는 하나만 거죠. 더요. 이것도 역시 100번 양보해서 바탕에 범인을 검거해서 그 재판에 넘겨도 사법부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 네.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론이 들고 일어나서 엄벌을 요구해야만 그나마 제대로 된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서야 된다. 혹시 이런 게 발동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그 기저에 그런 심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례로 한 판사 신상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동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미국이 훨씬 양형이 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거긴 또 기계적으로 형을 또 더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범죄인을 인도해야 된다, 미국으로. 이 부분이 법적 쟁점이 됐던 사안이 있었는데 이 판사가 불허했어요. 이거 한국에서 그냥 재판 받아라 라고 했을 때 판사의 신상을 올린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사법체계가 과연 우리의 공분에 상응하는 판결과 처벌을 하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이 사이트 내에는 좀 녹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그 사이트 내에 그런 심리가 녹아 있다는 거는 이해를 하고요. 근데 현실상에서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과 이들의 심리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네.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붙여집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결국 관음증의 발로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돈이 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일부의 시선도 있어요. 수익형이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최근에도 한 아이돌 스타의 막 가짜 뉴스를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엄청 뭐 유포하고 이래서 처벌을 받은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너 범죄자지. 너 과거에 이런 범죄 전력이 있기도 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롤스로이스 남이라고 이제 지칭되는 그 사건의 이 용의자의 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너 이런 나쁜 사람의 너 지인이라는 걸 내가 내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 과거에 당신 이런 전력도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해서 굉장히 큰 돈을 뜯어냈습니다. 무려 3억 원을 뜯어냈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을 그 사람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 디지털 교도소와 상당히 유사했어요. 어떤 면이냐면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용의 선상에 오른 사람들 신상을 공개하는 거였거든요. 너 신상 공개해주지 않을 테니까 내가 이 돈을 받겠다. 근데 명분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유족한테 주겠다. 네. 근데 유족은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식의 범죄화되고 이게 돈과 연결됐다는 그래서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이슈가 영원하지 않거든요.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 유통기한 안에서도 빠르게 선점을 해야지만 수익화할 수가 있어요. 이른바 선점 효과라는 게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죠.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법적으로 보장해 놓은 이유가 0.1%, 0.001%라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죠. 빠르게 이 컨텐츠를 제작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적 제재, 사적 보복을 하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어떤 공신력을 갖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영상으로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구독자 늘어도 뭐 사실상 네, 인기가 생기고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유튜버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면 그 사람이 제작하는 다른 컨텐츠에도 조회수가 올라가고 수익이 발생합니다. 간접 효과가 있는 간접 거죠.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기 채널을 키우는데 그것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장 그 사안만 갖고 나는 이 영상을 가지고 수익하지 않겠습니다. 마치 굉장히 자신이 공적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정의의 기사인요.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범위를 넓히면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말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이른바 감시 컨텐츠 내지 응징 컨텐츠가 많이 있어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조두순이 출소를 했어요. 그래서 안산에 어떤 그러니까 빌라에 이제 그 거주한다는 얘기가 들어서 그때 대거 출동했던 게 누굽니까? 유튜버들. 유튜버들이에요. 그러면서 뭐 그 골목에서 온갖 소란 피우고 한다는 거 다 이미 알려진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누구를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뭐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같은 범죄에 묶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점에서 그렇죠. 면역이 같죠. 그리고 이제 지금 수익성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당연히 이런 사건의 이제 첫 번째 책임자는 잘못은 이제 피의자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책임자는 저는 기성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류 언론들. 그러니까 유튜버나 아니면 뭐 특정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들이 언론의 보도가 없는데 이런 사건을 최초로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언론이 보도하는 양식이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해자에게 서사가 부여되면 그 범죄를 정당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곡절이 있다고 네. 오인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잖아요. 일부 언론에서 이번 사건을 두고 뭐 의대생 살인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시선 집중에서는 그 표현을 안 쓰기로 한 게 괜히 쓸데없는 관심을 일으켜서 가해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연결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그런데 요즘 사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인터넷 언론인 거죠. 종이 신문을 발간하더라도 인터넷 기사의 조회수로 인해서 광고 단가가 결정되고 결국은 이제 어뷰징을 노리는 언론사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금 우리가 자제하려고 하는 이 많은 표현들 이게 사실은 대부분 주류 언론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심지어 나오지 않아야 될 사진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면 깜짝 놀란 게 어떤 언론사는 피해자의 이름과 뭐 학과 이런 것을 네티즌들의 얘기가 아니라 언론사의 기사에 다 실어놨어요. 실명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사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가지지 않았던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자기들의 수익성을 위해서 이게 결국 피해자의 신상까지 공개돼서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반성은 언론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오류 사례가 얼마 전에 있었던 한 연예인분이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됐다고 이제 보도가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 사건인 것 같은데 당시에 언론이 이름을 초반에 공개하지 않으면서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조각조각 정보들을 노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알게 됐고 엄청난 비난부터 시작해서 과거의 영상을 보니 이게 그래서 그런 거였다더라 하면서 엄청난 인터넷상의 공격이 인신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혐의가 없었잖아요. 그게 이 대표적인 오류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슷한 주제로 저희가 또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고유정 네. 방송사 같은 경우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다음에 모든 프로그램에서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다룰 사안이냐 했더니 그때 한 제작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고유정의 기억자만 나오도 시청률이 올라간다. 네.
아주 솔직한 얘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장사 속이다. 네. 결국은 장사 속이라고 하는 것이 기성 언론이나 유튜브나 또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느냐. 너무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볼 때 한드름으로 엮일 수밖에 없는 지금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제가 유튜브 제작을 하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예전에는 그 영역이 조금 차이가 있었고 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 그 선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결국은 상업주의가 저널리즘을 삼킨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언론을 지배하는 최대의 이데올로기는 정파성 이런 게 아니라 뭐다? 상업성이다. 뭐 이런 얘기 또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 관련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강 멍때리기 대회가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습니다. 35대 1의 경쟁률을 뚫은 77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이날 3위를 차지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곽윤기 씨를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인터뷰하기도 했죠. 이제 현대사회가 너무 바쁘고 빠르게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저 삶 속에서 되게 휴식을 외면하고 사는 분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아요. 너무 네. 바쁘다 보니까.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면 저 상대를 이길 수 있지를 늘 생각하는데 네. 이번 시간만큼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서 좀 성찰하는 시간이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일, 그저 시간 낭비일 뿐일까요? 아니면 도약을 위한 재충전 시간일까요? 여러분은 바쁜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를 되돌아보는 여러분만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은 종종 멍 때리십니까? 네. 그래요? 많이 때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약간 때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진솔하시네요. 네. 방송하다 멍 때리면 막아 뜨는데. 아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네. 네. 멍. 네. 멍 예찬론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필요하다고 인정들 하시는 겁니까? 완전 인정이요. 네. 당연히 인정하죠. 그래요? 저는 그 이 멍 때리는 기술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예요? 저 상상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뭔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머릿속으로 펼치거든요. 이게 결국에 멍 때리는 거기도 하죠, 이게. 아니, 옆에서 봤을 멍 때. 때리는 거 아예 상상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완전 머릿속을 비우는 느낌? 제가 사실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네. 뭐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그냥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소설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직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야기라는 건 개연성이 있어야 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법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막히는 때가 있는 거고 이럴 때 소위 말하는 이제 멍 때리는 시간을 갖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야기의 조각들이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혀 이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멍 때리다가 도중에 갑자기 이야기의 조각들이 딱 블록처럼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뇌가 알아서 일을 하게 되죠. 정보의 조각들, 편린들을 끼워 맞추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들이 꿈꾸다가 작곡을 했다. 꿈꾸다가 이야기를 완성해서 내가 스스로 너무 감탄해서 깨서 빨리 메모를 했다. 이런 경험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주로 화장실 아닌가요? 화장실? 화장실도 있고 샤워할 때도 있고 그게 대표적인 멍 때리는 순간들이죠. 그렇죠. 그 사실 저도 꿈꾸다가 뭔가 그 작곡을 하거나 이야기를 완성해서 잽싸게 일어나서 메모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멍 때리는 게 그 창의성을 개발하는데도 네.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의학적인
식견이 아니라 그냥 네. 경험에 완전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장기하 씨 그 에세이를 읽는데 똑같은 에피소드가 나와요. 싸구려 커피를 이제 할 때 그냥 뭐 이걸 내가 만들어야지 한 게 아니라 그냥 창밖을 보면서 비가 오고 있었나? 뭐 차창을 보고 있고 생각한다는 개념조차도 없는데 그 뭐 섬유리랑 이런 게 엄청 떠올라서 그게 창작의 하나의 전형으로 삼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멍 때리기를. 근데 이것도 좀 슬프네요. 멍 때리는 거 그것 자체로 목표가 돼야 되는데 멍 때리기를 통해서 또 뭔가 창작을 하고 그러네요. 만들어내야 하나의 되는 이 수단이 도구로 되는.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근데 좀 슬프기도 하네요. 결국 두 번- 인간은 노동의 존재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분은 그럼 멍때리기 대회에 만약에 참가를 한다면 네. 3위 안에 들 자신이 있습니까? 전 자신 없어요. 저는 되게 제가 집중하고 있어도 주변에서 제가 이제 눈도 약간 처지고 이렇게 입을 좀 벌리고 있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멍 때리지 마 이런 소리를 듣는데 사실 멍 때리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자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어떻게 최 작가는 어떻게 저는 가능? 대회에 참가할 의욕조차 없습니다. 왜요? 한번 해보시지. 이것도 집에서 나가야 되는 거고 네. 예, 그냥 손쉽게 집에서 멍 때리면 되기 때문에 아니 방송국을 어떻게 오세요? 이건 겨우겨우 그래도 제 일이잖아요. 예, 먹고 살아야 되는 지엄한 노동이고. 예. 근데 멍때리기 대회 참가자들한테 가급적이면 직업 관련 의상을 입고 출전하라 이런 뭐 권유가 있다면서요? 네.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네, 이제 이게 대회를 주최한 주최 측의 어떤 의도가 살짝 있는 건데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하나의 사회가 완벽한 쉼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연출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각계각층.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사회를 그 앞에 이렇게 구현을 해서 그 사회가 완벽하게 쉼을 누리고 있는 듯한 모습 예. 네, 구현하고 싶었는데 뭐 꼭 의상으로 직업이 대표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유복을 입어도 되고요. 뭐 아직 직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편한 복장을 예. 하셔도 되니까 강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최민숙 작가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멍 때리다라고 하는 것을 좀 그 개념 정의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우리말 쌤이라고 신조어 사전에는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오피셜한 기관이죠. 국립국어연구원에는 이 단어가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원이 정말 다양하고 이건 달리 말하자면 확실한 어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2000년대 초 예능 프로그램에서 썼다는 등 뭐 충청도를 비롯해서 전북, 경북, 북부 지역에서 주로 쓰는 방언이랑 등 뭐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데 이게 그 우리 멍하니 있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멍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리꾼이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자기 블로그에다가 공개를 했는데 조선 시대에 막혔다. 이런 뜻으로 사용된 벙을다라는 단어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벙이라는 그 단어가 유래가 됐고 그럼 이게 속칭 벙쪘다. 벙찌다. 벙찌다까지는 국어사전에 있어요. 이게 벙찌 있어요? 그 단어 있어요? 벙찌다라는 단어에서 이제 바뀐 게 멍해지다. 이런 그 언어의 이제 발전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일단 멍하다는 것은 멍하다는 국어사전에 있어요. 정신이 나간 것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멍 때리다에서 멍은 이 멍하다에서 따온 것 같고 때리다는 속어인데 뭐 먹고 놀고 마시는 행위를 뜻하는 거죠. 예컨대 속어지만 어떤 행위를 그렇죠. 하는 것을 약간 낮게 부를 때 때리다. 예컨대 뭐 영화 한 편 때리자. 그렇죠. 야 여기서 뭐 식사 한 판 때리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멍하게 지내는 시간을 한번 해보자. 이걸 이제 멍 때리다, 멍 때리자 이렇게 이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표현은 국어사전에 없더라도 그냥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 최민숙 작가의 설명에 이미 저는 묻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멍 때리다의 반대말이 뭐 같습니까? 집중하다? 시선 집중이에요. 시선 집중. 그렇네요. 그러니까 약간 단어로 바꾸면 주의 집중. 멍 때리다의 반대말은 주의 집중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지 않는 것, 동공이 풀려갖고 먼 산을 쳐다보는데 초점이 없는 것, 이게 멍 때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선 집중에서도 멍 때리기를 다룰 만큼 멍 때리는 건 중요하다. 역설적이네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일상 자체가 자극의 연속 아니냐. 일상 자체가 맞아요. 자극의 연속인데 멍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극으로부터의 탈출, 무자극의 상태.
자극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신경세포부터가 모든 게 다 활성화돼가지고 거기서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생리적으로도. 네.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남. 이런 거 의미를 그러니까 이완의 어떤 의미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멍 네. 때리다라고 그렇죠. 놓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그래서 이제 그 멍 때리다는 결국은 휴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 것. 휴식이고 사실은 인간이 늘 뭔가를 창조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게 이제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동의 결과물도 창조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레크레이션 한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그 우리가 그냥 레크레이션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냥 철자를 보면 리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놀아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멍 때리기인 거죠. 네. 이게 멍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몇 가지 단어가 더 있는데 불멍이라는 게 있고요. 맞아요. 물멍이라는 게 물멍.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두 개 다 해본 사람으로서 좋아하세요? 저는 이 캠핑도 하거든요. 오. 이제 그 캠핑을 가는 이제 주된 이유가 이제 불멍이죠. 장작불 피워놓고선 그 장작 타는 거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멍 때리기 반대가 시선 집중이라고 했는데 불멍하면 뭔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 네. 불에 시선을 집중하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사실은 그게 불멍이 불에 집중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죠. 불을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죠. 예, 멍 때리는 단계의 최면으로 들어가는 포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바로 같아요. 그거죠. 바로 육- 그거죠. 육안만 불에 향해 있을 뿐 네. 심화는 그렇죠.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 바로 그거죠. 그 불꽃을 보면서 뭐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잠깐이거든요. 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무 생각도 없는 그 무해 상태에서 오는 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족관도 꽤 크게 집에다가 해놓고선 열대어를 키웠었거든요. 밤에 불 다 꺼놓고 수족관 조명만 딱 틀어놓은 다음에 그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유영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와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차분해지고. 네. 아, 수족관 관리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 죽을 것 같아요. 예. 힘들구나. 자가가 아닌 이상 아 수족관은 나의 길은 비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접었어요. 이사 갈 때마다 그 물 옮기고 그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 MC 장원님은 이제 캠핑장 가서 실제 불을 보신 거잖아요. 네. 저는 OTT 서비스에 불멍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걸 처음에 어렸을 때는 누가 보나 했는데 제가 어느새 그걸 이렇게 틀어놓고요. 이게 약간 배경처럼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캠프까지 갈 뭐 이런 여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근데 위안을 많이 주더라고요. 네네. 그 화면 자체가요. 그 여러분들 모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요즘 케이블 TV 가입하면 채널이 막 999번까지 있잖아요. 맞아요. 저 뒤에 막 600번대, 700번대 이런 데 넘기다 보면 갑자기 바다 영상만 나오고 맞아요. 불 영상만 나오고 그냥 힐링 예. 음악만 나오는 것도 있고. 예, 말이에요. 그냥 설산을 달리는 기차 영상만 계속 나오는 채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현대인들이 그만큼 지쳤다는 거고 우리가 불멍, 물멍을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그 컨텐츠 초창기에 만드신 분들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냥 10시간, 12시간이거든요. 계속 들으면서 틀어놓으니까요.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잠든 사이에 광고는 플레이됩니다. 중간중간에. 근데 이제 후발주자들은 검색했을 때 상당히 노출이 안 되니까 처음에 만드셨던 분들, 초반에 선점하셨던 분들이 그 시장을 다 먹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멍 때리기라고 하는 현상이 빚어졌던 배경에는 너무너무 바쁜 현대인, 네. 너무너무 바쁘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없이 어떤 거냐면 다가오는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것이. 네. 뭔가 영혼을 끊임없이 써야 되는 현대인들이 지쳤기 때문에 예. 일부러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나에게 권태감을 주는 게 뭔지를 찾아봐라. 그게 자기 정체성의 표상일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권태감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거기 엄청 몰두하고 있다는 얘기죠. 몰두한 게 아니라 익숙하다는 거죠. 일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더 이상 그게 이제 나한테 자극으로 오지를 않으니까 권태를 느끼는 거거든요. 더 이상 자극으로 오질 않는 게 그게 뭐냐면 나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다. 나에게 권태감을 주는 게.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글에서 엄청난 피로와 권태를 느끼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이 굉장히 마라톤 혹은 등산 같은 존재라서 여전히 그래서 가끔씩 가장 큰 자극과 흥분을 느껴요. 그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글은 과연 나에게 노동인가? 일정 부분 취미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권태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게 현명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변호사가 처음 됐을 때 법정에 들어가면 막 가슴이 뛰고 너무 신이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연차가 쌓이니까 이게 굉장히 권태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겨움으로. 근데 그거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진짜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그 권태감은 멍 때리기의 한 어떤 파편적 현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저는 생각해보니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좋아하고 지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지치고 힘든데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취미 생활을 하거나 이런 거 보면 다 혼자 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서. 근데 결국 또 내가 힘을 얻고 치유하는 것도 사람들 속에 있을 때거든요. 참 아이러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권태에 순종하라니까요.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르트르가 그런 말 했잖아요. 타인은 지옥이다. 근데 결국은 타인이 지옥인 사람들이 어디서 힐링을 얻냐면 인간으로부터 힐링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까지 말했지만 저는 조금 덧붙이자면 타인은 지옥이자 동시에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속 사랑하고 싶으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라.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멍 때리기의 그 다른 하나의 형태가 뭐냐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어떤 그 끊임없이 다가오는 자극으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다른 자극을 원하거나 그러니까 일상 자극에서 어떤 벗어나는 어떤 행위 자체가 여행이니까. 연장선상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못 나갔더라도 일상의 공간 자체를 뭐 자고 먹는 공간 자체를 하루 이틀만 바꿔도 굉장히 좀 리프레시가 되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호캉스 이런 것도 유행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멍 때린다는 것은 우리가 잠시 노동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노동이 사실 가장 일상의 주된 영역입니다. 우리가 부부와 같이 보내는 시간보다 직장 동료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그러니까 노동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폭넓게 보자면 노동으로부터 잠시 벗어난다는 것이 오히려 어느 순간 일상 탈출과 동의어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멍 때리기의 확장이 크게 보자면 여행이다. 여행은 명백히 일상 탈출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행과 멍 때리기는 큰 선에서 보면 다른 자극을 통해서 지금의 자극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멍 때리기를 통해서 무자극의 상태로 접어드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상수는 나에게 계속 닥쳐오는 그 자극 이걸 어떻게 대할 것이냐의 문제. 여기서 이제 그 추상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자극으로부터 일단은 벗어나는 휴식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 사람에게는. 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멍 때리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달리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강에 가고 저는 이제 가끔씩 어두컴컴한 극장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일상에서 그 가까운 곳에 일상 탈출구 그러니까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일상 비상구를 만들어 놓는 게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 후배 한 명은 빨래를 한다고 합니다. 좋죠. 손빨래. 좋죠. 저 한때 구두 닦았습니다. 구두를 닦으면 마음이 닦이거든요. 자, 얘기 나온 김에 휴식을 하는 방법을 한번 비법을 한번 여기서 공개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식물을 보는 게 그렇게 나이가 좀 들수록 좋더라고요. 마음에 평온을 주고요. 그 좀 마음이 좀 열리고 깨끗해지는 느낌. 그래서 식물원 같은 데 가면 별 생각이 없잖아요. 굉장히 좀 쾌적하기도 하고 그 사이사이 길을 걸으면 굉장히 마음이 평온해지고 좀 단순화되는 것 같기도 해서 식물원을 가시는 게 또 이 멍 때리기의 연장선상에서 일상의 공간을 좀 벗어나는 하나의 굉장히 큰 효과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근데 들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새길 빠져서 딱 보면 이게 무슨 풀이고 이게 무슨 풀이고 이게 무슨 나무 이거 아세요? 아니 저는 예전에는 정말 관심이 없어서요. 농활 같은 데 갔는데 풀이 있으면 이건 진짜 먹는 거야? 아니야 뭐 거의 그 수준으로 나눴는데 나이가 드니까 관심을 갖고 싶어지더라고요. 식물 도감 같은 것도 좀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구분이 들고. 돼요? 전 구분을 지금은 못합니다. 그 요즘 포털 사이트에 사진으로 이렇게 이미지 검색하면 맞아요. 풀 이름이랑 꽃 이름이 뜹니다. 그걸로 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우리 변호사님은 식물, 우리 M장은 휴식의 방법
저는 이제 계속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바꾸는데 네. 요즘에 빠져 있는 거는 이제 달리기거든요. 달리기를 해요? 매일 아침 하고 있어요.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아침 하고 있는데 대단하시다. 10km씩 뛰고 있거든요. 무릎 관절이 안 좋을 텐데. 근데 제가 뛴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쉰 기간이 많은 게 부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무릎도 그렇고 발목도 그렇고 몇 번 다쳐가지고 중간에 쉬었는데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이게 뛰다 보면은 아무래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기록에 연연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그리고 또 달리다 보면은 이제 옆에서 뛰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빠르면 또 이제 그 사람 따라가느라고 내가 무리를 하고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면 또 부상이 옵니다. 운동 중독이라는 게 조금만 더 네. 기록 갱신. 네.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탈이 나버리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내려놔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선 처음에 다시 시작하면서 거의 걷는 속도랑 또 거의 뭐 비슷할 정도로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가장 멀리 가장 오래 뛸 수 있는 몸이 됐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만족감이 있고 이게 뛰다 보면 처음엔 좀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오히려 막 생각이 몰려들어요. 근데 어느 정도 딱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약간 그 무아의 상태가 되거든요. 짧은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시간이 주는 이 상쾌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최 작가님은? 저는 오늘 주제랑 좀 비슷한데 매일 시간을 내서 일부러 20분 이상 무의의 시간을 가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예. 우리의 정신이랑 영혼이 늘 때가 묻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시간을 이제 영혼의 샤워 시간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매일 육체적 샤워를 15분, 20분 하듯이 영혼의 샤워 시간을 가지고 근원적인 삶의 고난들, 예컨대 뭐 경제적 문제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사실 일상 수준의 문제들은 대부분 뭐 아드레날린, 에스트레곤, 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 불균형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가만히 있을 때 더 불안하고 더 맞아요. 스트레스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몸을 움직여야 되고 저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이라는 거에 보면 나오는 가사가 있어요. So I start a revolution from my bed. 그러니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내 혁명의 시작이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늘 산책을 하려고 하고 있죠. 네. 아무튼 오늘의 결론은 휴식이 꼭 필요하다. 네. 멍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인생이라고 하는 게 환기 환풍이 없으면 못 산다. 네. 그리고 최소한 이거는 좀 구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아까 달리기 말씀드리면서 빼먹은 게 있는데 나만의 속도를 찾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속도가 다 다른데 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든 게 저 사람은 이제 막 달리기 시작한 사람일 수도 있고 나보다 훨씬 달리기 구력이 오래된 사람일 수도 있고 경력이 오래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건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왜 알 수 없는 저 사람을 경쟁 상대로 지목을 해서 내가 가진 능력 이상의 오버페이스를 해야 되지? 좀 느리더라도 꾸준히 가면 되지 않나? 빨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만의 속도와 또 나만의 리듬. 그렇죠. 네. 갈 때와 쉴 때. 이게 참 되게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의 결론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